돈 벌면 뭐해. 시댁에 인색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 당장 1억 붙여. 내가 사돈댁 대접 좀 제대로 하게. 제가 파리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들고 계신 신용카드의 결제 기능을 바로 그 시간에 맞춰 잠가버린 거죠. 결과는요. 화려한 5성급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카드는 오류를 뿜어냈고 김 여사님은 사돈댁의 노골적인 경멸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애지중지하던 순금 목걸이를 부랴부랴 풀어 1억이 넘는 청구서에 대한 담보로 맡겨야 했죠. 저는 박민서, 대기업의 팀장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자발적인 마음이지 누군가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서서히 씁쓸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밥하고 빨래하는 기능이 탑재된 현금 자동 인출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절대 잔액 부족이라는 오류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기계 말입니다. 저녁 7시 30분 저는 매달 제 이름으로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불빛이나 남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차디찬 저녁상, 먹다 남은 불고기 몇 점과 검게 변색된 시금치나물 뿐이었죠. 싱크대에는 점심때부터 쌓인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쓰레기통 입구에 아무렇게나 구겨져 버려진 영수증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숙여 주워 보니 강남의 유명 피부과에서 물광주사 시술 명목으로 500만 원이 결제된 영수증이었습니다. 500만 원. 시골에 계신 제 아버지의 2달치 연금과 맞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단 반나절 만에 쓴 것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는 전기 끊길까봐 무섭다며 제게 대신 내달라고 하셨으면서요. 거실로 들어서자 숨 막히는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TV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계셨죠. 껍데기는 제가 어젯밤 갓 닦아놓은 원목마루 위로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옆 소파에 길게 누워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퇴근했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휴대폰 게임에만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김 여사님은 안부는커녕 날카로운 목소리부터 내뱉었습니다. 어이구, 대단한 팀장님 납셨네. 이제야 기어들어와. 밥이고 국이고 다 식어 빠졌다. 데워 먹든지 알아서 해. 나랑 준호는 이미 다 먹었으니까. 저는 울컥 치미는 화를 삼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말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가 길어졌어요, 어머니. 다들 식사하셨으면 제가 치울게요. 김 여사님은 입술을 삐죽이며 해바라기 씨 껍데기를 바닥에 탁 뱉어내고는 늘 하던 레퍼토리를 시작했습니다. 아, 참, 오늘 내 시누이 수진이가 놀러 왔었는데 타던 경차가 자꾸 빌빌거린다고 하소연하더라. 멀쩡한 회사 다니면서 그런 고물차 끌고 다니면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겠니. 너희 부부가 알아서 새 차 한 대 뽑아줘라. 동생기 좀 펴고 다니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수저가 부들부들 떨렸죠. 시누이 수진 씨, 시어머니의 금지옥엽 외동딸.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친정으로 달려와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정은 사실상 제 지갑이었죠. 어머니,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조카 학원비도 보내드렸고 이 집 대출 이자도 내야 해요.
지금 차 사드릴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준호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어머니 편을 들었죠. 당신도 참, 곧 연말인데 회사에서 보너스 나올 거 아냐. 그거 미리 당겨서 수진이 차부터 해결해줘. 내가 장남인데 동생이 그런 넉마차 타는 걸 어떻게 봐.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 계산적이라고?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준호 씨, 당신 최근 석 달 동안 월급 한 푼이라도 나한테 준 적 있어? 술값 아니면 게임 아이템 사는데 다 쏟아부었잖아. 준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가 반박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이 손으로 식탁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남편을 가르치려 들어? 돈 벌면서 시댁에 아까워 벌벌 떨면 세상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 뱉는다고. 이 집엔 아직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내가 함부로 날뛸 곳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이 가족 전체를 책임져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양제부터 남편의 옷가지까지.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인색하다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마른 밥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씁쓸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에게서 온 새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2주간 유럽 출장 발령 결정. 핵심 프로젝트.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밝은 화면이 제 지친 얼굴을 비췄죠. 이 시점에 떠나는 먼 출장. 이것이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잠시 벗어날 기회일까요? 아니면 제가 없는 동안 그들이 더 마음껏 돈을 파낼 빌미가 될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돈의 가치와 자존심에 대해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쳐 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 간다고? 마침 잘 됐네. 내가 동네 신앙송회 회원들한테 선물할 거 좀 사다 달라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옷장 위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가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일이 힘든지는 아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에 제 출장은 그저 고가의 명품을 공짜로 배달해 줄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정장들을 캐리어에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작년 태국 출장의 끔찍한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시댁의 온갖 친척들을 위한 야동, 과자, 파스 등으로 가득 찬 30개의 쇼핑백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공항에서 수화물 초과 요금을 물었고 제 사비로 해결해야 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왜 이 브랜드는 안 사왔냐, 저 브랜드는 없냐는 타박만 들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TV를 보다가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며 눈을 빛냈습니다. 유럽 출장이면 출장비도 꽤 나오겠네. 현금 좀 집에 두고 가. 나 용돈 쓰게. 거기서는 회사 법인카드 쓰면 되잖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가 평소와 달리 잔뜩 상기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분명 김 여사님이 재빨리 전화로 귀띔해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앞뒤 가릴 것 없이 휴대폰을 꺼내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긴 쇼핑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새언니,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프랑스 가신다면서요. 가는 김에 샤넬 향수 몇 병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구찌 신상 가방 좀 봐주세요. 한국 매장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일단 사오시면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드릴게요 라는 레퍼토리는 제가 7년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었습니다. 파우더 하나, 립스틱 한 개부터 원피스까지 단 한 번도 그 돈이 제게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원하는 명품 리스트를 훑어보았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수백만 원,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가 시큰둥해 보이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물건 사는 건 나중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내 사돈어른들이 서울에 며칠 올라오시기로 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강남 아파트에 사는데 허술하게 대접할 수는 없지. 내가 아주 근사하게 파티도 몇 번 열고 집도 꾸밀 겸 새 가구도 좀 사서 럭셔리하게 보일 생각이야.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집으로 시집 갔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달콤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필 이때 자리를 비우니 집안일을 누가 챙기겠니? 그러지 말고 저번에 네가 만들어준 가족카드 있잖니.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거지. 내가 늙어서 돈 쓸 일이 뭐가 있겠니? 저는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플래티넘 등급의 신용카드는 2년 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만들어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제 지갑에 보관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도를 초과해 사용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오늘 어머니는 이 기회를 틈타 카드의 통제권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 사람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자 목구멍까지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멀리 떠나는 가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떠나기 직전의 금광에서 마지막 한 줌까지 캐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예전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대담한 계획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쪽으로 걸어가 그 까맣고 고급스러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두 손으로 공손하게 카드를 김 여사님께 건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멀리 가 있으니 마음이 안 놓이네요. 이 카드는 한도도 높으니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사돈어른들 맞이할 준비도 하시고 편하게 사용하세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김 여사님은 마치 금덩이라도 손에 쥔 듯 눈을 반짝이며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이래야지. 너는 걱정 말고 출장 잘 다녀와라. 집안일은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수진 씨도 옆에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거들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속이 깊다니까. 얼른 짐마저 싸세요. 제 물건들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들을 등지고 짐을 싸는 척하며 차가운 비웃음을 감췄습니다. 그들은 그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기뻐했지만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건넨 총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총의 방아쇠는 제 손가락에 걸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조작 한 번이면 그 카드는 언제든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의 겨울을 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캐리어를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바퀴가 문턱에 부딪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죠. 지난 7년간 허리가 휘도록 할부금을 갚아온 이 넓은 집 안에서 남편 준호는 여전히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마 사돈댁 앞에서 어깨를 으쓱할 꿈에 부풀어 있겠죠. 누구 하나 저를 배웅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조차도요.
제 짐을 차에 실어준 유일한 사람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낯선 콜택시 기사님뿐이었습니다. 타인의 소박한 친절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차는 동호대교 위를 달려 뒤편으로 노란 가로등 불빛과 함께 허비해버린 제 청춘을 남겨두고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까지 추가로 설치한 홈 CCTV 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파란 신호등이 깜빡이며 곧 펼쳐질 김 여사님 모녀의 막장 드라마를 녹화할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 수속을 마친 뒤 저는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졸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준호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기 비행기 탔어? 아, 엄마가 샤넬 클래식 라인으로 검은색 양가죽 부드러운 걸로 사다 달래. 엄마 취향 맞춰서 잘 사와야 해. 사랑해. 저는 메시지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피곤하지 않냐는 질문 한마디 없이 마지막 문장까지 결국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결혼식 날의 기억이 슬로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순금 3돈짜리 예물 세트를 김 여사님은 신혼 첫날 밤에 맡아주겠다며 달콤한 말로 가져가서는 준호의 도박 빚을 갚는데 몽땅 써버렸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어리석었던 제 순종이 오늘날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키운 것입니다. 팀장님, 이제 탑승 게이트로 가셔야 해요. 함께 출장을 가는 후배 직원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곧 지상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려던 순간 은행 앱에서 알림 하나가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결제 완료. 금액 50영원. 결제처 이마트.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김 여사님은 역시 단 1초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 가족 카드를 들고 집 근처 마트로 달려가 카드가 정말 작동하는지 제가 속인 것은 아닌지 시험해 본 것입니다. 사돈댁 앞에서 제대로 체면을 세우기 전에 이 보물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그 신중함. 하지만 저는 이 수까지 모두 계산해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림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태연하게 스위치를 밀어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아래의 혼란스러운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죠. 엔진이 굉음을 내며 비행기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호한 독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어머니, 돈 있는 사람의 기분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이게 제가 어머니께 대접하는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어머니가 꿈꿔왔던 그 어떤 명품보다도 훨씬 비쌀 겁니다. 파리 시간으로 새벽 2시, 저는 낯선 호텔 방의 싸늘함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낯선 잠자리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고 한국 거실에 설치된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출장 가기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와인 수납장 구석에 몰래 설치해둔 장비였죠. 화면이 켜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온몸에 피가 굳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보물처럼 아끼던 짙은 갈색의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위. 김 여사님은 맨발을 소파 위에 떡하니 올린 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반짝이는 원목마루 위로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그 옆에는 시누이 수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TV를 보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죠. 어휴, 저 밉상 박 서방 없으니까 집이 다 시원하네, 엄마. 수진 씨가 손톱을 다듬으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적개가 가득했죠. 집에서 걔 무뚝뚝한 얼굴만 봐도 체할 것 같았어. 걔 없으니까 우리 모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좋아. 김 여사님은 해바라기 씨 껍데기를 바닥에 탁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야, 이번에 내 사돈 어른들 오시면 내가 제대로 보여줄 거야. 지난번에 내가 사돈 마님한테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며느리가 대기업 팀장이라 돈을 물쓰듯 한다고 잔뜩 부풀려 놨거든. 이제 와서 초라하게 대접하면 비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니? 수진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준호 오빠 월급은 쥐꼬리만 한 데다 그나마도 게임에 다 꼬라박잖아. 김 여사님은 주머니를 뒤져 제가 건넨 급감한 신용카드를 꺼내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박서방이 마음껏 쓰라고 카드를 줬어. 마트에서 긁어봤는데 아주 쌩쌩 잘 긁히더라. 이번에 내가 사돈 어른들 모시고 5성급 호텔 레스토랑 가서 밥 먹이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팍팍 시켜줄 거야. 네가 시댁에서 어깨 좀 펴게 해줘야지. 바로 그때 준호가 침실에서 부스스한 머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게임머니 충전하게 200만 원만 줘. 어제 운이 없어서 다 잃었어. 저는 김 여사님이 아들을 혼내길 바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준호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ATM 가서 잠깐 뽑았어. 조금만 뽑아라. 내가 큰 일치를 한도 남겨둬야 하니까. 준호는 카드를 받고 눈을 반짝이며 달려나갔습니다. 아내가 번 돈으로 신나게 노름하는 남편의 모습, 그 모습에 마음 아파할 틈도 없이 저는 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던진 질문에 대한 김 여사님의 대답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카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네가 뭘 걱정해? 이 집 서류상으로는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쟤 돌아오면 윽박질러서 나머지 지분까지 싹 다 준호한테 넘기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등기권리증을 확실히 쥐고 있어야지. 일단 등기권리증이 내 손에 들어오면 저런 며느리녀는 내가 데리고 있고 싶으면 두고 싫으면 언제든 길바닥으로 내쫓으면 그만이야. 걔는 그냥 운 좋게 돈 좀 버는 애일 뿐이라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찌르는 고통은 이미 차가운 마비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동안 제 품에서 적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제 돈으로 체면을 세우고 싶다고요. 제 집을 빼앗고 싶다고요. 좋아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저는 카드의 한도를 재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반격을 준비하면서 집에 온 손님에게 떡 하나 안 주면 안 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사돈어른 같은 귀한 손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다면 제비집 수프와 수십 년 묵은 양주 정도는 대접해야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파리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통해 제 집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김 여사님은 짙은 붉은색 벨벳 원피스를 차려입고 목에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수진 씨의 시부모님인 사돈어른들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티가 흐르는 옷차림이었죠. 아이고, 사돈어른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내 집처럼 편히 계세요. 김 여사님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으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사돈마님은 김 여사님이 조금 전까지
맨발을 올리고 있던 그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아파트가 정말 넓고 위치도 좋네요. 들어오자마자 돈 냄새가 확 나는데요.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김 여사님은 부채를 살살 붙이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댔습니다. 그럼요. 제가 두 아이 결혼할 때 안쓰러워서 노후 자금 모아둔 거 싹 털어서 이 집 한 채 떡하니 사준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집을 사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평생 벽돌 한 장 보태준 적 없으면서 매달 관리비까지 저에게 내달라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7년간 허리가 휘도록 은행 빚을 갚아온 제 노력이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결혼 선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사돈 어른이 인테리어가 세련됐다고 칭찬하자 김 여사님은 또 신이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뭘 좀 아시네요. 제가 제 취향대로 디자이너 따로 고용해서 꾸민 거예요. 우리 며느리 민서는 칠칠치 못해서 이런 거 고를 줄도 몰라요. 가식적인 인사가 오간 뒤 김 여사님은 허벅지를 탁 치며 체면 세우기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사돈 어른들 오신 기념으로 이따 식사 끝나고 신세계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시죠. 오늘 제가 몽땅 쏩니다. 우리 사돈댁에 대한 성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모두가 신나게 쇼핑 계획을 세우는 동안 복도에 설치된 다른 카메라 화면으로 수진 씨가 제 침실 문 앞에서 몰래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5분 후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회색빛 한정판 디올 레이디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가장 비싼 명품이었죠. 수진 씨는 그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와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엄마, 나 새언니 가방. 며칠만 좀 빌릴게. 시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명품 하나쯤은 들어줘야 폼이 나잖아. 김 여사님은 딸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 보였죠. 그래, 가져다 써라. 박서방이 저 가방 드니까 촌티나고 가방만 아깝더라. 우리 딸이 드니까 명품이 사네. 그냥 네가 가져. 이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걔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 피가 머리로 솟구쳐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그것은 제 피와 땀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인 없는 물건처럼 그들 모녀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리며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 돼, 박민서. 침착해야 해. 지금 소란을 피우면 가방을 돌려주고는 발대 말게 뻔해. 그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둬야 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이 올라가야 추락의 고통이 더 클 테니까. 그 디올 가방은 이 가짜 상류층들의 좀도둑질을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울분을 삼키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 막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파리 시간으로 오후 1시, 저는 파트너와의 회의를 막 끝내고 나왔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잠자코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며 호텔 복도의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제가 시집 온 첫날부터 지독한 아이러니를 담아 저장해둔 이름이 표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 저는 옅게 비웃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에펠탑이 오후의 햇살 아래 우뚝 솟아 있었죠. 김 여사님의 전화 타이밍은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한국은 분명 저녁 7시 사돈댁에게 몽땅 쏘겠다는 약속을 백화점에서 실행할 황금 시간대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톤을 조절한 뒤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이제 막 회의 끝났어요. 너무 피곤하네요. 집에는 별일 없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백화점의 시끄러운 배경음악, 안내방송,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음을 뚫고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꿀처럼 달콤했죠. 별일 없고 말고 내가 지금 사돈 어른들 모시고 신세계 백화점 구경하고 있단다.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며느리가 집도 좋은 데로 잘 골랐다고 칭찬이 자자해. 아, 참, 민서야.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비밀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가구 매장을 좀 둘러봤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원목 식탁 세트가 있더라. 조각도 정교하고 우리 집 거실에 딱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있는 소파는 좀 낡고 평범해 보이잖아. 이번 설에 손님들 맞이하려면 좀 근사한 걸로 바꿔야지.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여기 양주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치레로 몇 병 사드리려고.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 평범하다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는 웬만한 집 전세금과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을 거치자 그저 돈을 쓰기 위한 핑계거리로 전락해버렸죠.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 마음에 드시면 된 거죠. 제가 카드 드렸잖아요. 편하게 긁으세요. 사돈 어른들께 쓰는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 김 여사님은 입맛을 다시며 애원과 계산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카드가 1회 결제 한도가 좀 낮은 것 같더라. 괜히 한도 부족해서 결제가 안 되면 사돈댁 앞에서 망신 아니겠니?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내 계좌로 현금 1억만 바로 이체해주면 안 될까? 내가 ATM 가서 현금으로 뽑아서 내는 게 속 편하고 빠를 것 같아. 카드 쓰는 건 복잡해서 늙은이는 잘 모르겠다. 저는 어머니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현금은 일단 주머니에 들어가면 흔적이 남지 않죠. 횡령을 하거나 단순히 손에 현금을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쉽게 어머니의 뜻대로 해드릴 리가 없죠. 어머나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진짜처럼 떨렸죠. 제가 지금 프랑스에 있잖아요. 송금할 때 필요한 OTP 보안카드를 호텔에 깜빡 두고 나왔어요. 지금 차 타고 이동 중이라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해외에서 송금하는 건 절차도 복잡해서 바로 안 돼요, 어머니.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 참 아쉽게 됐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사돈 어른들은 저기서 내가 물건 고르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걱정 마세요. 저는 재빨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현금 이체는 안 되지만 제가 앱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바로 올려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한도를 2억 원으로 확 늘려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그 카드 가지고 긁기만 하세요. 식탁 세트가 뭐예요? 백화점 전체를 사셔도 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게 현금 써요. 어머니께서 이 블랙카드를 딱 내밀면 사돈댁에서도 어머니를 더 세련됐다고 생각하실걸요. 세련됐다는 말과 2억이라는 숫자에 김 여사님은 금세 마음이 풀렸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죠. 어머, 내 말이 맞네. 내가 깜빡했다. 카드 쓰는 게 훨씬 폼나지. 그럼 지금 바로 한도 올려줘. 나도 얼른 가서 결제해야겠다. 이렇게 똑 부러지고 효심 깊은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얼른 쉬어라. 엄마는 끊는다. 네, 사돈댁 앞에서 채면 제대로 세우시게 마음껏 쇼핑하세요. 제가 바로 처리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이 남았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아셨나요? 체면을 세우고 싶다고요. 제가 세워드리죠. 하지만 그 대가는 처절한 망신이 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약속대로 가족카드의 표시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문자 메시지로 잔액을 확인하더라도 그 거대한 숫자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저는 카드 보안 설정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POS 단말기 결제 잠금 스위치를 켰고 1회 거래 한도를 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습니다. 이제 김 여사님의 손에 들린 카드는 엄청난 한도를 가진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완전히 비어버린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신이 의기양양하게 사돈댁을 이끌고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구찌 매장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마음껏 고르세요. 어머니, 가장 비싼 걸로요. 과연 결제할 때 어머니의 그 허황된 자존심이 어머니를 구해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죠. 자신이 무한정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믿는 탐욕스러운 여인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 쇼핑의 광기가 사돈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는 허영심에 의해 불타오를 때는 더욱 그렇죠. 한국, 저와의 통화를 끊자마자 김 여사님은 마치 강력한 흥분제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사돈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번진 미소는 너무나 환해서 눈가의 주름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북적이는 신세계 백화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보셨죠? 제 말이 맞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멀리 출장 가서도 집에 있는 늙은 어미가 돈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한다니까요. 방금도 저한테 2억 원 한도를 더 얹어주면서 사돈 어른들께 드릴 선물 사라고 어찌나 성화인지. 자식들 성의를 우리가 안 받으면 또 섭섭해하니까 사양 말고 받으시죠. 사돈댁은 2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했습니다. 사부인은 정말 복도 많으세요. 돈 잘 버는 며느리를 두셨네요. 우리야 자식들이 제 앞가림만 잘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김 여사님은 손짓으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오늘은 사돈 어른들께서 마음에 드는 거 뭐든지 고르세요. 제가 다 삽니다. 수진아, 부모님 모시고 구경 좀 해드려라. 나는 저쪽 고급 화장품 코너 가서 영양크림이나 좀 봐야겠다. 요즘 피부가 영 푸석푸석해서 말이야. 원래부터 허영심은 많았지만 주머니는 가벼웠던 시누이 수진 씨. 엄마가 며느리 돈으로 멍석을 깔아주자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곧장 명품 의류 브랜드인 모스키노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원피스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몸에 대보더니 김 여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실크 원피스 600만 원인데 나한테 잘 어울려? 김 여사님은 가격표는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재벌 사모님처럼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울리네. 자, 사라. 저기 어울리는 하이힐도 같이 사서 세트로 맞춰. 이왕 살 거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맞춰야 폼이 나지. 수진 씨는 신이 나서 무자비하게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20만 원짜리 톰포드 립스틱,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에스티로더 스킨케어 세트, 그리고 남편과 아이를 위한 옷과 신발까지. 김 여사님은 옆에 서서 말리기는커녕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골라라. 우리 집은 싸구려 안 쓴다. 딸의 쇼핑을 흐뭇하게 지켜본 뒤 김 여사님은 사돈댁에게 체면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돈어른을 시계 매장으로 끌고 가 진열장 안에 놓인 나도 브랜드의 가죽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사돈어른, 이거 차시니까 훨씬 멋있으시네요. 지금 차고 계신 시계는 너무 낡았어요. 바꾸실 때 됐죠. 아가씨, 이거 포장해줘요. 사돈 마님에게는 고급 실크 스카프와 진짜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을 골라주었습니다. 사돈댁에게 주는 선물 값만 해도 어림잡아 3천만 원에 육박했죠. 김 여사님은 물건을 가리키면서도 직원들의 태도를 힐끗 살폈습니다. 자신을 큰손 고객으로 대하며 굽실거리는 그들의 모습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백화점 곳곳을 거의 2시간 동안 휩쓴 결과 통합 계산대에는 쇼핑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계산원 직원이 바코드를 찍고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가족분들 쇼핑하신 금액 총합은 6,250만 원입니다. 6,250만 원. 평범한 가정이 1년 내내 모아도 힘든 돈. 하지만 지금 김 여사님에게는 제가 방금 그려준 2억 원이라는 가상의 한도 안에 있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시계를 보더니 날이 어둑해지고 배가 고파오자 거만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들고 다니기 번거롭네. 당신들이 잘 포장해서 여기 계산대에 맡아도 우리 가족은 위층에서 저녁 식사 좀 하고 올 테니까 이따 내려와서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고 기사시켜서 차로 가져가라고 할게. 직원은 보통 즉시 결제가 원칙이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의 당당한 태도와 방금 전 큰 소리로 한도를 늘렸다고 통화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물건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일행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들이 모여있는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랍스터 수조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5성급 해산물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김 여사님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VIP 룸으로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따뜻한 금빛 조명과 새하얀 테이블복, 그리고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로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가죽 메뉴판을 손에 든 김 여사님은 오른쪽의 가격란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킹크랩 제일 큰 놈으로 2마리 쪄주시고 전복이랑 상어 지느러미 수프는 인원수대로 주세요. 아, 그리고 사돈어른 드시게 1998년산 프랑스 와인도 한 병 갖다 주시고요. 하여튼 이 집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싼 걸로 싹 다 가져오세요. 사돈어른은 주문하는 것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김 여사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부인,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먹죠. 너무 비싸요. 김 여사님은 손을 내저으며 테이블에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은 걱정도 많으셔. 오늘 제가 쏜다고 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부모님 잘 모시라고 돈 버는 건데 우리가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마음껏 드시고 취하세요. 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록 지구 반대편에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을 꿰뚫고 있는 저는 그 광경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붉은 와인잔을 높이 들고 있겠죠. 술기운과 승리감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로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대접받는 기분을 만끽하면서 그녀는 지금 자신이 삼키고 있는 산의 진미가 잠시 후
자신의 위장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던 이 잔치는 곧 그녀 스스로를 탐욕과 허영심에 덫에 걸린 사냥감으로 만들 참이었습니다. 5성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공간,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핏빛처럼 붉은 와인잔에 반사되어 반짝이며 허영심에 취한 영혼들의 공허함과 가식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VIP 테이블 위에는 킹크랩, 대게, 제비집 수프 등 돈과 환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조금 늦게 평소와는 다른 멀끔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에 딱 붙는 네이비색 이탈리아 정장에 머리는 포마드로 윤기나게 넘기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스위스 시계를 차고 있었죠. 넥타이부터 구두까지 모두 작년 결혼기념일에 제가 그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준 고가의 명품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인, 장모님 앞에서 성공한 귀공자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그 옷들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 것을 본 김 여사님은 턱을 까딱하며 손짓했습니다. 저기 준호 오네. 이리 와서 장인어른 옆에 앉아서 술 한 잔 따라드려라. 준호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사돈내외에게 꾸벅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 호화로운 파티의 비용을 자신이 전부 부담한 사람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몇 잔의 술에 거나하게 취한 사돈어른이 붉어진 얼굴로 술잔을 높이 들며 칭찬했습니다. 사부인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습니다. 아드님은 이렇게 훤칠하고 능력 있고 며느님은 돈도 잘 벌면서 싹싹하고 효심도 깊으니 사부인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분이십니다. 칭찬에 입이 귀에 걸린 김 여사님은 웃느라 누렇게 변색된 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가식적인 겸손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다 제 덕이죠. 우리 며느리 민서가 대기업 팀장이라고 월급은 좀 받지만 솔직히 이 집안 돈 관리는 전부 제가 합니다. 걔가 얼마를 벌어오든 전부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쳐야죠. 젊은 애가 뭘 안다고 돈을 관리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알뜰살뜰 모으지 않았으면 아마 옷이나 화장품 사는데 다 탕진했을 겁니다. 옆에서 개사를 우물거리던 수진 씨도 엄마의 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가 돈은 좀 버는 것 같긴 한데 집안일은 영광이에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고 설거지하다가 그릇도 깨먹기 일수죠. 그나마 착하고 성실한 제 동생이랑 결혼하고 우리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서 사람 된 거예요.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쫓겨났을걸요. 테이블 전체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쾌한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귀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저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려 자신들을 치켜 세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 희생과 인내를 어리석음과 무능함으로 치부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된 김 여사님은 기분 좋게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여기 12년산 양주 한 병 더 가져와요. 와인은 너무 싱겁네. 입가심으로 독한 술이 좀 들어가야지. 제일 비싼 걸로 가져와요. 돈 아끼지 말고. 150만 원짜리 양주가 금세 테이블에 놓이고 뻥 소리를 내며 코르크 마개가 열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모든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파티는 거의 3시간 동안 이어졌고 음식은 산더미처럼 남아 버려졌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고 취해 의자에 기대어 있을 때 김 여사님은 마치 은혜를 베푸는 여왕처럼 손을 흔들어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가죽 계산서 홀더와 무선 카드 단말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객님, 가족분들의 식사 영수증입니다.
봉사료와 세금을 포함한 총 식사 비용은 4,260만 원입니다. 아까 백화점 계산대에 맡겨두신 쇼핑 물품 250만 원과 합산하여 총 결제하실 금액은 1억 510만 원입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이 테이블에 울려 퍼지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사돈어른들도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쓰던 악어가죽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까만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서 홀더 위에 올려놓았죠. 별거 아니네. 그녀는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긁어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 팁으로 20만 원 더 줄게. 지배인은 감사하다며 미소를 짓고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삐빅 소리가 나고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기계에 쏠렸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이 곧 드러나 김 여사님과 시댁 식구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화려한 가식의 껍데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허영심의 풍선이 터지는 거대한 소리를 미소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삐빅삐빅. 작은 카드 단말기에서 터져나온 건조한 오류음이 화려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밤, 화재 경보기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소름 끼치게 들렸죠. 그 소리는 마치 김 여사님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 그녀의 입가에 피어오르던 거만한 미소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의 영업용 미소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단말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정갈하게 다듬어진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김 여사님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신을 대하듯 하던 아첨과 공손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의심과 경계, 심지어는 은근한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빼내며 작지만 테이블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거래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도 초과 또는 카드사 측의 거래 정지로 인해 결제가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님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녀는 직원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 마치 깨진 곳이라도 찾는 듯 앞뒤로 뒤집어 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야. 거부가 무슨 말이야. 이 카드는 플래티넘 카드고 우리 며느리가 방금 내 눈앞에서 한도를 2억 원으로 올려줬다고. 똑바로 봐. 당신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5성급 레스토랑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장사를 해? 다시 긁어봐. 꽉 눌러서 긁으라고. 지배인은 한숨을 참으며 꾹 참고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테이블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돈어른들은 이쑤시개를 멈추고 직원의 손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던 준호도 다리를 내리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수진 씨는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삐빅삐빅.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배인이 다른 은행의 단말기까지 가져와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에는 거래 거절이라는 붉은 글씨가 도전적으로 깜빡였습니다. 고객님, 3번이나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로 확인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다른 결제 수단으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님도 정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두꺼운 화장 위로 흘러내리며 얼룩덜룩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창백해져가는 그녀의 늙은 얼굴 위로 말이죠.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아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말도 안 돼.
아까 마트에서는 분명히 긁혔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분명히 은행 착오일 거야. 테이블의 분위기는 끔찍하게 어색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돈 떼먹는 사람을 보듯 쳐다보는 시선에 김 여사님의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사돈어른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헛기침을 하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카드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요. 사부인, 일단 이쪽은 제가 계산하도록 하죠.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사돈어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자존심이라는 팽팽한 신경을 건드린 것이죠. 그녀는 사돈어른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목소리는 단호했죠. 아닙니다. 사돈어른, 가만히 계세요. 오늘 제가 쏜다고 했으면 제가 쏘는 겁니다. 저희 집안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분명히 우리 민서가 뭘 잘못 조작했거나 프랑스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그럴 겁니다. 제가 당장 전화해서 처리하라고 하죠. 자식이라는 게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서 늙은 어미를 망신시켜. 말을 마친 김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름을 찾아 화면을 세게 눌렀죠. 그녀는 영상통화를 걸어 일부러 스피커폰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돈댁에게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려는 듯 휴대폰을 테이블 한가운데 높이 들었습니다. 반대편 파리의 바람 부는 발코니에서 저는 붉은 와인잔을 손에 들고 화려한 불빛의 에펠탑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인 장면이 막을 내릴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화면을 밀어 통화를 수락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준비를 하면서 휴대폰 화면이 연결되자마자 땀으로 번들거리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김 여사님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뒤로 어리둥절한 사돈어른들과 수군거리는 직원들까지 테이블에 모인 모든 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의 소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는 그 모든 소음을 찢고 파리의 고요한 오후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카드가 안 긁혀? 한도를 2억으로 올려줬다며. 당장 풀어. 너 내가 여기서 망신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카드 잠근 거야? 어머니는 화면에 침까지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이며 여전히 자신이 며느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사돈댁에게 증명하려는 듯 스피커폰은 최대 볼륨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7년 전에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그 가족카드는 제가 예전에 이미 결제 기능 잠가뒀어요. 긁을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결제가 되겠어요? 제가 OTP 보안카드 전부 가지고 온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튀어나올 듯했죠. 그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치욕감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얼굴을 바싹 대고 이를 갈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1억 보내달라고 했을 때
네가 그러겠다고 했잖아. 나를 속인 거야. 내가 지금 귀한 손님 모시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장 카드 풀어.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네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이제 저도 더는 그 가식적인 가족의 화목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화면 너머로 이글거리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느리고 또렷하게 한마디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 안 나세요? 돈은 은행에 있으니 직접 가서 찾으시라고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셨어요. 제 말은 그 돈은 제 은행 계좌에 있고 그걸 어머니께 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어머니께서 직접 버시거나 어머니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세요. 제 피와 땀에 손대실 생각은 꿈에도 마시고요. 김 여사님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울분을 한마디 한마디에 실어 쏟아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남편 도박 빚 갚고 어머니 VIP 병실비 내드리고 시누이 차 사주고 이 집 식구들 먹고 자는 것까지 다 책임졌어요.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그저 파내도 파내도 마르지 않는 금광이었나 보죠. 그 카드에 있는 돈은 제 미래를 위한 돈이지. 어머니께서 사돈댁에게 헛된 명예를 사기 위해 킹크랩이나 명품백을 사는데 쓸 돈이 아니에요. 오늘 그 킹크랩과 전복, 어머니께서 직접 주문하셨으니 어머니 돈으로 직접 계산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무한리필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저는 화면 한 구석에서 제 명품백을 꼭 껴안고 웅크리고 있는 수진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낼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요. 수진 씨더러 제 디올 가방 당장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건 제가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로 산 제 물건이지 아무나 막 가져다 쓰는 공공재가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흠집 하나 안 나게 조심해서 옷장에 넣어두라고 전해주세요. 흠집 하나라도 나면 수진 씨 차 팔아도 못 갚을 테니까요. 말을 마친 저는 상대방의 어떤 반응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화면이 까맣게 변하고 연결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화려한 5성급 레스토랑에서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과 치욕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김 여사님은 레스토랑 한복판에서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이제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질 것이고 사돈댁의 경멸 어린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허황된 자존심에 내려진 가장 잔혹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김 여사님의 손에서 휴대폰이 테이블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5성급 레스토랑 VIP룸에 소름 끼치는 정적 속에서 그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화면은 이미 꺼졌지만 진실을 폭로했던 제 단호한 말들의 여운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며 가면이 벗겨진 자들의 머리 위를 떠다녔습니다. 테이블을 뒤덮은 침묵은 평화의 고요함이 아니라 굴욕이라는 폭풍이 닥치기 전에 죽음과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 폭풍은 곧 김 여사님 가족의 명예를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버릴 참이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사돈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냅킨을 테이블 위로 3개 내던졌고 그 바람에 마시던 와인잔이 엎질러졌습니다. 핏빛 와인이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김 여사님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사부인, 당신, 우리 부부를 뭘로 본 거요? 대단히 고상하고 품위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결국 며느리 등골 빼먹고 사는 기생충에 빌린 돈으로 여왕 행세나 하는 사람이었구려.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따위 삼류 막장 드라마나 구경시키려고 한 거요. 당신같이 속빈 강정 같은 사람과 사돈을 맺었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요. 사돈 마님도 입술을 삐죽이며 핸드백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김 여사님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죠. 여보, 갑시다. 저런 허영심 많은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재수 없는 꼴 당하겠어요. 수진아, 너는 집에 가서 네 엄마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 우리 집안은 저렇게 기생충처럼 사는 거 용납 못한다. 말을 마친 사돈 내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거에게 청구서에는 단 1원도 보탤 생각이 없어 보였죠. 김 여사님은 하며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비극적인 희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레스토랑 지배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목소리는 조금의 존중도 없이 단호해져 있었죠. 고객님, 손님들은 다 가셨습니다. 식사 비용사 200만 원을 결제해 주셔야 저희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계산대에 맡겨두신 0만 원 상당의 물품은 구매하지 않으실 거면 저희 직원이 가서 취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벌벌 떨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두꺼운 화장을 전부 녹여버렸고 주름진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어깨를 세게 흔들며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너 돈 있니? 아까 엄마가 민서 카드로 뽑으라고 준 500만 원 어디 있어? 내 월급이랑 보너스는 있는 거 다 꺼내서 일단 이것부터 막아. 빨리. 준호는 의자에 웅크린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나 그거 어젯밤 축구 경기 진 거 만회하려고 게임에 다 충전했어. 엄마가 돈 있는 줄 알고 나 한 푼도 없어.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명품백을 든 딸 수진 씨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남편 부자잖아. 당장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해. 엄마 좀 살려줘. 수진 씨는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울상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남편 출장 가서 전화 꺼놨어. 엄마, 그리고 그 사람은 돈 관리 엄청 철저해서 내가 비상금 같은 게 어디 있어. 엄마가 밥 사준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해결해야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내라고 그래. 이 가짜 명문가의 한심한 책임 전가를 지켜보던 지배인은 인내심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나타나 VIP룸의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만약 결제 능력이 없으시다면 저희는 사기 및 무전 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2글자에 김 여사님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헛된 명예에 기대어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지금 수갑을 차고 끌려간다면 무슨 낯으로 세상을 보겠습니까? 궁지에 몰린 그녀는 허둥지둥 목에 걸린 굵은 순금 목걸이와 손가락에 커다란 옥반지를 풀어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안 돼, 경찰은 부르지 마시오. 나 돈 있소. 여기 금이 있잖소. 이거 24K 순금. 아주 비싼 거요. 이거 다 합치면 1억은 좋게 될 거요. 이걸 담보로 맡아두시오. 모자란 건 내일 와서 갚겠소. 지배인은 목걸이를 집어들고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저으며 남자 직원 1명을 불러 백화점 1층의 금은방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5분 후 직원이 착잡한 표정으로 돌아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주얼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배인님,
금은방에서 이건 순금이 아니라 금 함량이 매우 낮은 도금 제품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합쳐도 기껏해야 3, 4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청구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김 여사님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이 뒤집혔죠. 동네 방네 순금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던 목걸이가 사실은 체면을 위해 중고 매장에서 싸게 산 가짜였다는 사실. 적나라한 진실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지자 그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사기당한 거야. 김 여사님은 흐느끼며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지배인은 한숨을 쉬며 수진 씨 손에 들린 핸드백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아까 영상 통화에서 제가 했던 경고를 기억해냈습니다. 고객님, 들고 계신 그 디올 가방은 원래 주인인 박민서 씨의 확인에 따르면 개인 방에서 도난당한 물품입니다. 저희는 담보물로서 그 가방을 회수하고 가족 모두 지불각서와 변제 확약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불응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 씨는 와앙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마치 뜨거운 감자라도 만진 듯 명품백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돈을 물쓰듯 하던 김 여사님, 준호, 수진 씨 세 사람은 이제 그들이 무시했던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치욕에 떨며 빅문서에 고개를 숙이고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새벽 2시 낡은 택시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서고 좀비처럼 지치고 비틀거리는 세 사람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시간 전 5성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던 신들의 화려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끔찍한 밤을 보낸 후 택시비를 내기 위해 주머니까지 탈탈 털고 거대한 빛과 함께 치욕을 짊어진 자들의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만 남아 있었죠.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김 여사님은 텅 빈 핸드백을 바닥에 퍽 소리가 나게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억눌렀던 모든 분노를 자리에 없는 며느리에게 쏟아냈죠. 박민서, 이 천하의 몹쓸 년, 이 배은망덕한 것. 감히 네가 나를 속여. 사돈댁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시켜.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감히 주인을 물어?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어머니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테이블과 의자를 쳐댔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망가뜨렸죠. 수진 씨는 소파 구석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엄마를 위로할 정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원망 가득한 눈으로 김 여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엄마가 걔 욕한다고 걔가 듣기나 해. 내 귀만 아프지.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놈의 허영심 때문에 잘난 척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잖아. 이제 어떡해. 시부모님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어. 나 내일 무슨 낯으로 시댁에 들어가.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딸의 비난에 김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나를 탓해. 내가 다 너 시댁에서 기죽지 말라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당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박민서 그년이 그렇게 악독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모녀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댄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절망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만 좀 해. 두 사람 다. 엄마는 탐욕스럽고 허영심 많고 누나는 사치스럽고 이제 빚이 1억인데 지불 각서에 3명 다 서명했잖아. 갚을 기한은 딱 3일이야. 어쩔 거야. 못 갚으면 저쪽에서 고소해서
우리 다 같이 감옥 가게 생겼다고.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빈털터리에 남에게 의존하는데 익숙한 그들에게 3일 안에 1억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김 여사님의 시선이 방 안을 헤매다 거실의 65인치 커브드 TV와 주방의 양문형 냉장고에 멈췄습니다. 팔자, 김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TV, 저 냉장고, 노래방 기계까지 싹 다 팔아버리면 빚은 갚을 수 있을 거야. 이 집 물건들은 다 공동재산이니 내가 팔 권리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준호와 수진 씨는 환호하며 당장이라도 가전제품을 뜯어내 팔러 갈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TV에 손을 대려던 준호가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듯 손을 뗐습니다. 그는 무언가 떠오른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 안 돼 엄마. 이 집에 있는 비싼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전부 민서가 자기 이름으로 된 영수증 가지고 있어. 저번에 보니까 그 서류들 전부 회사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것 같았어. 지금 우리가 함부로 가져다 팔면 걔가 돌아와서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때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 간다고. 엄마, 걔가 대기업 팀장이라 맨날 계약서만 들여다보는데 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 걔랑은 장난치면 안 돼. 겨우 피어오른 희망의 불씨가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 집안의 모든 재산, 알고 보니 자신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인 행세를 하는 세입자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은 빈털터리 빚쟁이, 억울함과 치욕, 그리고 공포가 한계치를 넘어서자 김 여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며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이 뒤집히더니 소파 위로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 오빠, 빨리 119 불러.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졌어.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았지만 손이 벌벌 떨려 소파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손이 소파 밑에 끼어 있던 편지 봉투에 닿았습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그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준호는 봉투를 주워 버리려다 봉투에 찍힌 굵은 글씨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 및 경매 절차 진행 예고 통지서. 불길한 예감에 준호는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이 아파트가 준호의 이름으로 된 거액의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1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20억 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자산을 회수하고 경매 처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통지서를 손에 든 채 빗기 하나 없는 얼굴로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는 소파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를, 울부짖는 누나를, 그리고 이 집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통지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도박빚의 비밀과 몰래 집문서를 담보로 잡혔던 사실이 가족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3일 후 아파트의 공기는 여전히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암울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병원에서 막 퇴원해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약하고 거칠었죠. 준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은행빚 걱정에 시달린 탓에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자랬습니다. 수진 씨는 빚 독촉이 두려워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죠. 저는 출장을 단축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구해 돌아왔습니다. 걱정이나 사과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이 만들어낸 이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본 김 여사님은 마치 부활이라도 한 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상처 입은 야수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 그 잘난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놔야 내 분이 풀리겠어. 그녀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날카로운 눈빛에 그녀가 주춤했죠.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집안 CCTV에서 신중하게 추출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여사님이 다리를 꼬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뱉으며 저를 험담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수진 씨가 몰래 제 방에 들어가 명품백을 훔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과 준호는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저는 차갑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와 따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배은망덕하다고 욕하셨지만 사실은 어머니야말로 남에게 기생하며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수진 씨는 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재산을 절도했습니다. 두 분을 법정에 세울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고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그의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서명해. 나는 이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가족과 단 1초도 더 이상 살 수 없어.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갑자기 서류를 제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죠. 서명 안 해. 이 상황에서 날 버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집은 내 집이고 당신은 내 아내야. 나랑 같이 빚 갚을 책임이 있다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저는 비웃었습니다. 경멸이 담긴 미소였죠. 저는 가방을 열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찢어진 이혼 서류 대신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은행이자 상세 납부 내역서였습니다. 모든 거래는 제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우편함에서 몰래 가로챈 준호 앞으로 온 연체 통지서와 자산 압류 결정서가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이 집,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잊었나 본데 3년 전에 당신이 도박 빚 갚으려고 몰래 집 문서 들고 은행 가서 담보 대출 받았잖아. 지난 3년간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이 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매달 그 이자를 갚아온 사람이 바로 나야. 부부의 정으로 어떻게든 당신을 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끝났어. 지난달부터 내가 이자 납부를 중단했어. 은행에서는 이미 자산 압류 결정을 내렸고 다음 주면 와서 이 집을 봉인하고 경매에 넘길 거야.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들이 사준 집이라는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마지막 구명줄이 이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귀한 아들 때문에 빈털터리가 완벽한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집, 내 아들 집인데. 그녀는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짓된 삶 속에서 쓰러져가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뿐이었죠.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로는 한 가족의 완전한 붕괴를 남겨둔 채 은행에서 집을 봉인하기 전에 3일 줄 테니 짐 싸서 나가.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나는 지금 바로 떠날 거니까. 이선연. 조용한 공간에 박스테이프가 찍 하고 뜯어지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눈앞의 광경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한때 큰 소리치며 저를 가르치려 들고 가짜 부유함에 거만하게 고개를 들었던 세 사람이 이제는 낡은 종이 상자를 서로에게 미루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자부심이었던 고급 아파트는 이제 옷가지, 그릇, 그리고 그들이 간신히 챙겨가려는 싸구려 물건들로 어지럽혀진 전쟁터 같았죠. 한때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위세를 떨치던 김 여사님은 이제 먼지 쌓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에는 낡은 옷 몇 벌이 든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죠. 어제의 그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넋이 나간 절망적인 노파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김 여사님은 충혈된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랑 준호, 내 시댁에 가서 며칠만 신세지면 안 될까? 준호가 일자리 구해서 월세방 얻으면 바로 나갈게. 지금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구나. 수진 씨는 립스틱 몇 개를 가방에 급히 쑤셔 넣다가 엄마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그 난리가 난 거 시부모님이 아시고 우리 집 빚 문제에 절대 엮이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어. 지금 내가 엄마랑 준호 오빠 데리고 들어가면 나까지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야. 나도 내 몸 하나는 건사해야지. 엄마, 미안하지만 이해해줘. 말을 마친 수진 씨는 마치 엄마에게 붙잡히기라도 할까봐 서둘러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산더미 같은 짐과 늙은 어머니, 남동생을 내버려 둔 채 김 여사님은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 키우고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딸. 이제 그녀가 가장 비참할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호에게서라도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신발 몇 켤레를 상자에 던져 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뭘 봐.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렇게 수진이만 오냐오냐 키우니까 이제 와서 자기 살겠다고 쏙 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옛날에 기술이라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반대했잖아. 집에서 좋은 때 기다리라고.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서 돈을 벌어. 민서가 떠난 것도 엄마가 걔를 너무 쥐어짰기 때문이라고. 이제 집도 잃고 아내도 잃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야. 김 여사님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옳고 그름을 떠나 항상 편들어줬던 귀한 아들이 이제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허가 된 집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끓여주던 밥도, 제가 건네주던 돈도, 그녀가 괴롭히고 손 벌릴 대상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명예,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지만 그녀가 어리석게 내쫓아버린 며느리까지. 절망의 끝에서 김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정에 기대어 제가 이전처럼 마음이 약해져 자신을 구해주리라 믿었습니다. 벨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여사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서 이 어미 좀 살려다오. 내가 약속할게.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제발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마라. 저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후회는 이미 너무 늦었고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어머님께서는 효도는 무조건적인 복종이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제 생각에 그 가르침은 아드님과 따님에게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효도라는 것은 이제 준호 씨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시든 불행하시든 스스로 책임지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격변이 있은 지 6개월 후, 저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평화로운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잔을 들고 아침 햇살 아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여유롭게 감상했죠. 이곳은 제가 2년 전부터 보너스와 비상금을 모아 비밀리에 사둔 아름다운 한강뷰 아파트였습니다. 자유를 되찾을 그날을 위해 제가 조용히 준비해둔 안식처였죠. 아라비카 원두의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 속에서 급하게 타 마시거나 시어머니가 싱겁다고 타박할까, 남편이 쓰다고 불평할까 걱정하며 마시는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롯이 나만의 집에서 나 자신을 위해 내린 커피를 그 누구에게도 대접할 필요 없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으며 하얗게 밤을 지새우던 날들, 그토록 간절히 꿈꿨던 자유가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달콤하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준호가 몰래 집을 담보로 잡고 도박 빚을 졌다는 명백한 증거와 제 변호사가 제출한 그의 무책임한 행태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더 깊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빈손으로 나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고개를 떳떳이 들었습니다. 썩어빠진 결혼 생활을 등 뒤로 한 채 같은 시기에 사장님은 저를 이사로 승진시키는 결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경력의 화려한 새 장이 열린 것이죠. 지난 7년을 돌아보니 더 이상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저를 단련시킨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전 아파트의 이웃 아주머니가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여사님과 준호는 이제 도시 외곽의 허름하고 습한 노동자 동네의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준호는 매일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하며 얼굴은 까맣게 타고 고생한 티가 역력하다고 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죠. 한때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킹크랩과 전복을 주문했던 김 여사님은 이제 허름한 백반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신세 한탄을 하다가 주인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요. 그녀의 허황된 자존심은 결국 잔인한 현실에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 한때 악몽이었던 이름들 남편,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화면 위를 가볍게 스쳐 영구 삭제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는 수평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가장 아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여자에게 남는 것은 자식과 자기 자신뿐이다. 자격 없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내버려 두자. 오늘 아침 커피는 왜 이리도 향기롭고 진한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제가 7년의 청춘을 바쳐 되찾은 완전한 자유로 내렸기 때문일 겁니다. 인생에서 효도는 인간의 근본이지만 맹목적인 효도는 자존감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여성들이여,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필요한 경계선을 설정할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햇살이 높이 솟아올라 오래된 눈물 자국을 말려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맑고 푸른 하늘과 제가 걸어갈 널찍한 길뿐이었습니다.